예고양 함창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이자 음원 발췌본인데요. 오늘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겉으로만 보면 이게 그저 특정 지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뭐랄까 아주 흔하고 평범한 향토음악 가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지역 홍보 노래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짧은 문장들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에 한 지역이 품고 있는 천년의 역사, 그리고 그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맥박,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이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게 압축되어 있어요. 와, 그 짧은 가사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압축된 파일의 암호를 풀어서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세계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탐험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 지도를 바로 펼쳐보죠. 이 짧은 가사가 도대체 어떻게 단 몇 줄 만에 당신을 현재에서 천년 전 과거로 순식간에 낚아채듯 이동시키는지 말입니다. 네, 첫 구절부터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가사 시작 부분을 보면 시선의 이동이 약간 정말 영화적이에요. 낙동강 500리 경상도 끝자락 함창을 하시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고령가야의 역사가 도란도란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훅 끌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각적 연출과 공간의 확장성이 이 텍스트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공간의 확장성이요? 네, 지리학적으로 보면 낙동강 500리, 그러니까 약 200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에서 카메라가 출발하는 겁니다. 아, 한반도 동남부의 커다란 동맥을 먼저 쭉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렌즈가 막 줌인되듯이 경상도 끝자락이라는 경계선을 지나서 함창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마을 한가운데로 시야가 확 좁혀집니다. 약간 드론 카메라가 하늘에서 강을 따라가다가 한 마을로 쑥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좁혀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시간은 반대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현재의 함창이라는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고령가야라는 고대 왕국으로 확 데려가 버리니까요. 맞아요. 그 고령가야라고 하면 사실 신라나 백제 혹은 같은 가야 연명 중에서도 금관가야나 대가야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약간 미제 영역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좀 잊혀진 왕국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구절이 바로 다음 장면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왕과 왕비릉 돌담길 천천히 걷다 보면 고로왕의 웃음소리 들려오는 것만 같다. 바로 이 구절이요. 그 부분 정말 좋죠. 네, 보통 우리가 천년고도나 고대 왕국이라고 하면 왜 그 거대한 박물관의 두꺼운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엄숙하고 맞아요. 다가가기 힘들고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숨죽여서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사에서는 역사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동네 골목길,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한 슬리퍼 끌고 산책하는 그런 일상적인 거실 한가운데에서 고령의 왕인 고로왕이 주민들과 나란히 걸으며 친근하게 웃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역사가 일상과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 이 가사가 다른 평범한 지역 창가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여기서 가사가 고령가야의 역사가 도란도란 머문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란도란요? 네, 도란도란이라는 부사는 보통 가족이나 친한 이웃들이 밥상에 마주 앉아서 정겹게 담소를 나눌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따뜻하고 일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고대 왕국의 역사가 거대한 비석이나 위압적인 무덤으로 남아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처럼 곁에서 숨쉬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천천히 걷는 개인적이고 느릿한 일상의 행위와 지금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와, 과거의 거대한 서사가 현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거군요. 네, 살아 숨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함창이라는 공간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정체성인 거죠. 진짜 멋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죠? 역사가 단순히 박제되어 멈서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일상을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심장, 혹은 뭐랄까 엔진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천년 전의 메아리가 지금까지 알아서 들리진 않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군가는 혹은 무언가는 그 천년의 시간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묶어주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고대 왕국의 후예들이 지금 어떤 속도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딱 틉니다. 네, 내용이 자연스럽게 삶의 리듬으로 넘어가죠.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 가사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하거든요. 역설이라고 한다면 그 슬로우시티와 물레소리가 만나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가사를 보면 함창을 슬로우시티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잠비 짖는 물레소리 가슴을 고동치게 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나 제가 슬로우시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한 풍경이죠. 맞아요. 툇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바람소리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정지된 상태잖아요. 현대인들이 흔히 꿈꾸는 완벽한 휴식의 이미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이 가사에서는 쉼없이 돌아가는 그 노동의 상징이자 기계적인 물레소리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든다고 말해요. 네, 가장 정적이고 고요해야 할 슬로우시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노동의 소리를 핵심 심상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 전문가님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로우시티에서의 느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나태함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 정지된 게 아니다. 네, 이 가사가 던지는 진짜 해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명주실처럼 곱게 이어지는 곳이라는 구절이요. 과거와 미래가 명주실처럼 이어진다. 네, 여기서의 느림은 멈춰 있음이 아니라 바로 단절되지 않은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단절되지 않은 연속성이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 호흡으로 끊어짐 없이 무언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명주실을 찾는 물리적인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네. 누에꼬치를 끓는 물에 넣고 거기서 아주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서 물레에 감잖아요. 그렇죠. 옛날 방식 그대로. 이 비단을 깃기 위해 물레를 돌리는 행위는 굉장히 섬세하고 일정한 속도를 요구해요. 물레를 너무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느다란 명주실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겠죠. 맞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돌리면요. 실이 서로 엉켜서 쓸모가 없어질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달그락달그락 정성스럽게 돌아가는 그 물레의 리듬. 절대 서두르진 않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는 그 규칙적인 노동의 리듬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잊혀진 왕국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게 엮어온 진짜 엔진인 겁니다. 와, 세상에.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현대사회의 속도랑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극명하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파편화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이 빠르고 수시로 맥락이 뚝뚝 끊어지잖아요. 당장 스마트폰 화면만 봐도 초 단위로 영상이 넘어가고 시선이 계속 분산되죠.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의 당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노래 속의 물레소리는 아주 일정한 심장박동처럼 들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이 소리가 가슴을 고동치게 한다고 표현한 것은 불안하거나 너무 바빠서 심장에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오히려 생명의 든든한 고동, 내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튼튼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살아있음의 증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죠. 그 일정한 노동의 리듬이 사람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거군요. 그래서 가사에서 이곳을 누구나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라고 표현했나 봐요. 네, 정확히 연결됩니다. 내가 억지로 세상의 그 미친 속도에 맞춰서 헐떡거리며 뛰어가지 않아도 저 물레는 천년 전 고로왕의 돌담길 걷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묵묵하고 일정한 리듬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던 우리 현대인의 영혼이 쉬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되는 거네요. 우리가 슬로시티의 향기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자동차가 천천히 다니는 물리적인 속도의 느림이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를 명주실처럼 이어내는 이 공동체의 튼튼하고 끊어짐 없는 내면적 리듬, 거기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인 셈이죠. 와, 정말 깊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일정한 노동의 리듬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만으로 허공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바탕이 있어야죠. 누에를 치고 뽕잎을 먹이고 명주씨를 뽑아내려면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땅,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대어 살아야만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정말 치밀한 게 물레가 돌아가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가사의 카메라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바깥 풍경으로요? 네, 눈부신 바깥 자연 풍경으로 시야를 확 던집니다. 맞아요. 확연 질감이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낡은 한옥방 안에서 물레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약간 흙내음 나는 오래된 흑백 다큐멘터리 같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연밥다는 내 공갈못, 하얗게 수놓은 꽃, 그리고 그 맑은 물줄기, 함창들녘 푸르게 적시네 이런 구절들이 막 쏟아집니다. 확 밝아지죠. 마치 채널이 갑자기 아주 선명한 고화질 HD 생태 풍경 다큐멘터리로 확 돌아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너무 화사하고 푸르르고요. 그 시각적 대비가 아주 훌륭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갈못이나 300의 꽃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 공갈못이라는 게 이 지역의 아주 오래된 인공저수지거든요. 아, 농경사회의 젖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김제 벽골제처럼요. 여름이면 이곳에 연꽃이 가득 피어나는데 옛날 사람들은 조각배를 타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연밥을 땄어요. 아, 연꽃의 열매를 땄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연밥 따는 노래인 거고요. 그 안에는 삶의 애환과 기쁨이 모두 녹아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300의 꽃이라는 약간 신비로운 표현은 뭘 의미하나요? 그건 상주와 함창 지역을 대표하는 세 가지 하얀 특산물을 은유하는 겁니다. 하얀 특산물이요? 네, 첫째는 쌀, 둘째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하얀 명주, 그리고 셋째는 곶감 표면에 하얗게 피어나는 분,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아, 그래서 하얗게 수놓은 꽃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군요. 단순히 예쁜 꽃이 피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맑고 물과 대지가 길러낸 희고 순결한 자연의 산물들이 온 들녘을 풍요롭게 덮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면 그 땅을 굽어보고 있는 자약산이라는 산도 등장하잖아요.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약산의 정기라고 하는데 이 자연 환경이 결국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자연에 대한 묘사가 단순한 배경 화면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점, 이 텍스트의 진짜 묘미입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네, 이 텍스트는 환경과 인간성을 완벽하게 하나의 끈으로 직조해내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맑은 공갈못의 물줄기가 함창들녘을 푸르게 적신다고 하죠. 네네. 그러고 나서 그 풍요로움을 먹고 자란 사람들을 향해 곧바로 인심 좋고 정 많은 선비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를 딱 붙입니다. 아, 자연의 풍요로움이 사람의 인심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의 맑고 푸른 속성이 사람의 성품으로 곧바로 복사되어 들어가는 논리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맑으니 그 물을 마시고 자란 사람들의 인심도 맑고 정이 넘친다는 거군요.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자약산의 정기와 그 맑은 물 아래에서 쉼없이 물레를 돌리며 살아온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비단 같은 마음을 전하네 라고 노래한다는 점이에요. 비단 같은 마음이요? 와, 저 이 부분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와닿으셨나요? 아까 이 사람들이 멈추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일정한 리듬으로 물레를 돌려서 누에꼬치에서 명주실을 뽑고 비단을 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결국 그 노동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짜낸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은 몸에 걸치는 옷감이 아니었던 거네요. 아, 자기 자신들의 마음결을 비단처럼 부드럽고 질기게 짜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철학의 핵심이 완벽하게 요약되는 순간이죠. 거대한 낙동강 물줄기는 공갈못의 맑은 물이 되어서 들녘을 적시고 네네. 그 풍요로운 대지는 다시 뽕잎과 누에를 길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자연에서 얻은 고치를 오랜 시간 일정한 리듬으로 잣고 짜나면서 명주실을 만들고 비단을 완성하죠.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쉼없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거친 세상 풍파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인함, 동시에 타인에게 부드럽게 닿을 수 있는 비단 같은 마음을 지닌 선비의 품성으로 자기 자신을 빚어낸 겁니다. 와, 엄청난 순환골이네요. 맞아요. 자연의 생명력이 사람의 손길과 노동을 거쳐서 결국 깊은 인간애와 고결한 인성으로 완성